지금 이제 이번 주에 문학 좀 깊게 안 했던 것들 몇 개 좀 같이 다룰 건데, 어제 얘기했었던 거 미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독서하고 문학 몇 개 섞어가지고 마무리하면 이제 우리 수업은 마무리가 되고 파이널 때 다시 만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특 실전에 도둑맞은 가난하고 복숭아나무인데, 지금 이 소설이 사실 소설이 지금 얘가 이제 아주 기본 작품이긴 한데, 얘는 사실 제목이 다예요. 제목. 그래서 제목이 이제 도둑맞은 가난인데, 사실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가난을 도둑맞았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제목이 전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자, 일단 제목에 대한 이야기 내려가면서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선생님이 문학할 때, 이건 사실 이제 수능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보기의 효율성, 보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제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아주 여기다가 좀 집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반드시 준거를 끄집어내고 이걸 가지고 지문을 읽는. 자, 그래서 항상 순서는 첫 번째는 준거 먼저 뽑아내시고, 두 번째는 중략된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 추론을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는, 이 순서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식이라면 이런 식으로 추론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사실 뭐 수능에 대한 얘기를 뭐 깊게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일단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기에서 추론 단계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답을 찾으면 너무 좋지만 답보다는 일정 어떤 정보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기를 보면 도둑맞은 가난의 배경인 70년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하나씩 찝어보면, 경제가 성장하는 건 너무 좋은데 동시에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설이니까 본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이 내용이 형상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시대의 빈곤층은 열악한 삶의 조건에서, 자, 그럼 당연히 열악한 삶의 조건, 얘도 본문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한편 일부 부유층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가치를 망각했다. 그로 인해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훼손당한 빈곤층.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개가 당시의 사회 현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서는 인물이 그럼 두 개가 나오겠네. 첫 번째는 부유층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올 거고, 빈곤층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올 거다. 자,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부유층은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인간적 가치를 상실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관찰하고 같이 체험하는 빈곤층은 이런 부유층의 행태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훼손당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절망감을 맛보게 된다.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도 내용은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중략 줄거리 보면,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 돈을 선뜻 줘버린 상훈. 자, 그냥 읽지 마시고 추론을 좀 해봐. 자, 상훈이가 폐병에 걸린 동료에게, 폐병에 걸렸다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빈부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서 폐병에 걸린 애는 뭐예요? 공장 동료지. 그럼 얘는 노동자. 자, 그래서 그에게 큰 돈을 줬고요. 자, 그리고 그런 상훈이에게 나는 가끔 발작적으로, 자, 그럼 나라는 말 나왔지?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 나왔네. 그럼 얘는 몇 인칭? 1인칭이라는 특징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엄청 화를 내고, 그래서 예고 없이 상훈이가 집을 나갔다. 그럼 얘도 노동자. 자, 그럼 얘네 둘은 어디에 해당돼? 빈부에서 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훈이가 가출을 하고, 나는 상훈이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려. 근데 어느 날 상훈이가 왔는데 얘가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었다. 자, 지금 인물의 외양을 통해서 인물의 상황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야 너희들 대학교 가면 전부 학교 잠바 입고 다니잖아. 근데 옛날에는 여기 배지 달고 다녔거든요. 나 어떤 학교 다닌다 이러고 배지 달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가 분명히 내 옆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는데 좋은 대학교에 배지를 달고 좋은 옷을 입고 어려운 전공서적을 끼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새끼 이거 도둑질해서 저거 훔친 다음에 가짜 대학생 행세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얘는 배경 지식을 그냥 갖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수능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약술 시간에는 너무나 마찬가지겠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제목이
도둑 맞은 가난인데, 자, 봐. 전체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주고 들어갈게요. 자, 나와 가족이 있단 말이야. 그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나하고, 뭐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아빠가 은퇴를 해. 근데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엄마가 이제 돈을 좀 끌어당겨서 아빠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부자들, 그죠?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사실 농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해요. 이 집이 망합니다. 그래갖고 온 집안 식구가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지금 완전히 그 산동네에 빈민촌,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서울 일부 지역 가면 산 위에 막 판잣집 같은 다닥다닥 집들 붙어 있는 데들 있잖아. 판잣집은 없지만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단칸방에서 살게 돼. 근데 이 엄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고 비참해서. 그래서 엄마는 이사 간 후에 밤에 식구들이 단칸방에서 다 자잖아. 근데 몰래 연탄가스를 이렇게 빼가지고 방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그리고 자살을 기도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동생들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아남게 돼. 나만 혼자. 그래서 얘는 이 가난이라는 걸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종의 어떤 소명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수용을 하고 이 상황에 맞게 나는 버티고 살아나가야 하는, 즉 신이 나에게 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 뭐를? 가난을. 자, 그런데 어느 날 상훈이라는 애가 이 공장에 와서 잘 데도 없어가지고 막 빌빌거리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나가 도와줘요. 도와주고 이제 같이 공장 생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주변에 이제 폐병이 걸려서, 이건 당연히 공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폐병이 걸렸겠지. 그럼 폐병이 걸린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얘네 둘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얘한테 돈을 좀 주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상훈이가 선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얘하고 얘가 지금 공동통장에다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돈을 얘한테 다 줘버린 거야. 지금 아까 나왔었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아니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다 줘버린다고? 이거는 불쌍하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이 엄청나게 싸워요. 싸우고 나서 나중에 상훈이가 다시 집으로 오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나온 부분이야.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대학교 배지를 차고 그러고 왔단 말이야. 그러고 상훈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은 자기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내가 너무 곱게 자라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러 온 거냐면 원래 졸라 부잣집인데 가난 체험하러 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 체험한 걸 오늘 볼 때 나 같은 경우는 가난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빈민층인데 이런 부자들의 이런 행태, 즉 가난도 일종의 체험처럼 생각해서 아예 인간적인 가치를 망각했잖아. 그걸 보고 나는 엄청난 자존감의 훼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게 이 빈부에 이건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어떤 절망감, 그게 이제 이 소설에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나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 부자들은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이 하나는 가난이란 말이야. 근데 너는 99개를 가졌으면서 내가 가진 가난까지 너는 훔쳐가는구나. 이게 부자들의 행태로구나. 그래서 제목이 아까 봤듯이 뭐예요?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제목이 다 한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해되시죠?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빨리 가볼게. 자, 들어가기 전에 서술상의 특징 몇 개만 잡아보고 가자. 자, 이거 너희들 수능장에 가시면 사실 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술상의 특징 문제 먼저 항상 보셔야 되는데, 얘는 앞부분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방법이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그 방법을 썼을 때의 일종의 효과가 나오게 돼. 자, 그래서 자 보면 빈번한 장면 전환 방법이지, 인물의 외양 묘사를 세밀하게, 서술자의 교체, 이거 보는 순간 딱 생각이 나야 돼. 자, 서술자의 교체, 서술자의 교체. 자, 서술자가 교체된다라는 말은 사실 시점이 변화한다는 걸로 확장 해석해서 상관이 없거든.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점 변화는 얘들아 가능해. 시점 변화는 너무 가능한데 실제로 시점이 변화하는 작품은 거의 없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왜 시점이 변하는 게 가능하지만 시점 변화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자꾸 물어볼까? 그 이유가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거나, 이거 오늘 3대에서 아주 많이 강조할 겁니다. 이거 3대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인데, 거기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인물 입장의 서술이 나와요.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인물의 입장에서 인물의 초점을 맞추어 인물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되면 3인칭인데도 불구하고 1인칭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야 이거 시점 변한 거지 라고 평가원 출제자들이 자꾸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내가 아까 울컥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아까 우리 들어갈 때 이미 얘는 뭘 우리가 발견했어? 나라는 말을 발견을 했잖아. 그럼 얘는 몇 인칭이야? 1인칭이잖아. 그럼 이 시점 문제가 여기에 엮일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조건 안 돼. 그래서 봐. 방법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확인하는 문제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는 개념에 의해서 이건 무조건 맞아? 이건 무조건 틀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지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면 빈번한 장면 전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이거는 앞뒤가 연결되는 개념적인 얘기는 아니잖아. 얘는 그럼 뭐예요? 1번하고 얘는 그러면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인물의 외형을 묘사해서 인물이 보여주는 전형성. 자, 인물의 외양은 간접 제시지. 간접 제시를 하는 이유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나 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 제시하는 건데, 간접 제시는 뭘 통해서? 외양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2번에서. 앞뒤는 연결이 됩니다. 자, 전형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 시대나 사회를 대변하는 인물이 생성이 됐을 때 우리가 걔를 전형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럼 1번하고 2번은 확인해야 되는 거고 3번은 안 되는 거고. 자, 4번 봐봐. 이야기 내부의 인물인 서술자. 그럼 몇 인칭이야? 1인칭이잖아. 그럼 1인칭은 내가 뭐 한다고? 관찰하고 판단한다. 그럼 관찰하고 판단할 때 판단은 항상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사유와 심리를 제시하는 거니까 4번은 자 1인칭 시점이 맞다면 얘는 개념적으로 연결이 되잖아. 그럼 무조건 맞아야 되지. 근데 아까 보기에서 우리 뭘 찾았어? 나라는 거 찾았잖아. 그럼 4번이 무조건 답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세요? 개념적으로 연결할 거냐 확인할 거냐.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의 답은 어느 정도 추론이 아니라 개념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봐. 자, 아침에 나는 우리의 공동예금 통장을 상훈이에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 자, 이게 말이, 자, 봐. 우리의 공동예금 통장.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그냥 돈을 걷게 하려고 하는 거네, 지금.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내는 말은 그 주동자가 나와 상훈이잖아. 먼저 야 나는 이만큼 돈을 낼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좀 도와줘. 아마 이건 누구한테 주려고? 폐병 걸린 동료 있다 그랬었지? 그게 순서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다. 즉 나가 상훈이한테 야 우리는 얼만큼 돈을 낼 거니까 너희들도 친구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좀 내줘라. 이거를 설득하라고 나가 상훈이한테 시켰나 봐. 얼마간이라도 거치는 대로 빨리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야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 부모는 다 죽고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어.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날 깜놀한 거지. 왜? 예금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야. 몽땅 털어서 폐병쟁이한테 줬다는 거야. 3만 원이 넘는 돈. 지금 우리한테 3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70년 되니까 3만 원은 거의 월급쟁이 한 달 월급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돈을 몽땅.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일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참을 수가 없죠. 야,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걷어. 전부 다 이 누구에 해당하는 애들 전부 다 지독한 가난뱅이니까 그냥 내 돈 줘버린 거야. 뭐라고? 그럼 우린 부자냐고. 나는 내 분을 이기지 못해 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다가 벽에다 콩콩 부딪혔죠. 그래도 그는 태평스럽게 희죽희죽 웃었고 그는 3만 원 중에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나는 얘의 정체를 모르잖아. 이 새끼는 부자기 때문에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누구한테 줘버리는 건 일도 아닌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돈을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문제는 뭐야? 동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새끼 절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가진 자들이 가진 비인간적, 그죠? 그리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물질 만능.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얘가 부자란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는 이 새끼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엄청난 불안감에 쌓이는 거야. 이 새끼는 도대체 뭐란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덜썩 줄 수가 있는 거냐?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계속 조금만 밑에만 볼게. 그럼 넌 부자냐? 나는 불안을 털어버리려고 다시 악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희죽희죽 웃기만 했어. 나는 제풀에 지쳤고 나는 기진맥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좀처럼 잠들지 못했는데 그 새끼는 또 잠을 잘 자.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수명이 다 된 침침한 20촉짜리 형광등. 자, 이거 완전 약술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난하고 모아놓은 돈까지 이 새끼가 다 누구한테 줘버린 상황에서, 그죠? 삶이, 수명이 다 돼가는 형광등과 같은, 자, 이게 마치 누구의 모습 같아? 그죠? 나라는 인물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얘 생각을 봐. 야, 너의 그 가난뱅이들의 억척고 모진 그 청청함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질적인 거야. 나는 깊이 전율했다. 즉, 이 새끼가 뭔가 다른 새끼다. 라는 걸 이제 얘가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결국은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끄럽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건 내가 가난해서 부끄럽다 또는 저 새끼한테 속아서 부끄럽다가 아니라, 그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빈하고 부에 있을 때 얘는 99개를 가졌음에도 내가 가진 오로지 딱 하나인 가난까지 가져가려고 하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얘가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게 부끄럽다. 수치심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 읽지 않을 거고요. 그럼 다시 봐봐. 자, 서술상의 특징 아까 나온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봐.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가, 그죠? 누구를 관찰해? 상훈이를 관찰하고, 상훈이에 대한 관찰의 내용을 고백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사유와 심리를 제시한다. 딱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보기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일단 정리한 다음에, 자, 다시 그 순서, 저기 봐봐. 자, 항상 소설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보기 먼저 준 거 빼고, 이건 시도 마찬가지고 문학은 전부 공통 요소야. 준 거 빼고, 그 다음에 줄거리 먼저, 있으면 먼저 보시라고. 그리고 이 준 거와 줄거리를 가지고 선지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있는지 거의 있을 거야.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그냥 랜덤인데 현대소설의 서술상 특징이 나오면 고전에는 안 나오고 고전에 나오면 현대는 안 나와. 그러니까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오면 일단 선지를 보면서 이런 식의 이론이나 개념들이 적용된 글이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볼게.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복숭아나무. 한번 가보자. 자, 여기도 보기 한번 잘 정리해봐. 그냥 읽지 마시고. 자, 어제 선생님이 미학적 성과에 대한 이야기, 미학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강조했었어.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호영이, 도안이, 재준이 안 왔고, 동인이, 재훈, 지민이, 하나, 지혜, 영준이, 종민아. 자, 보자. 자, 이게 지금 보면 얘들아,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던 게 다시 봐봐. 자, 이게 학을 빼고 이게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대상을 감상을 하잖아. 대상을 감상을 하는데 당연히 관찰을 하죠. 볼 거 아니야, 눈으로. 그죠? 눈으로 보는 데서 끝날 때는 미적 효과가 이게 안 생긴다고. 근데 이걸 눈으로 보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예술적 대상하고 소통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감, 어떤 정서적 반응,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걸 찾게 되면 그때 미적 효과가 생기는 거다. 그죠? 그래서 숨어있는, 즉 여기 말하는 얘는 그냥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 왜? 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애고 얘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애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우리가 찾아내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 쾌감이 일종의 미적 효과가 나오는 거다. 이해되죠? 이거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걸 봤을 때, 이걸 보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보면, 봐. 시적 화자와 대상 간에, 자, 똑같은 말이야, 이거. 이따 한 번 더 나올 거야. 미적 거리라는 건 그 대상이 화자에, 자, 말을 잘 보세요. 감각적 인식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감각적 인식. 자, 감각적이라는 건 뭐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감각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얘는 뭐라는 소리야? 관찰에서 끝나는 거야. 그때는 미적 거리가 멀대.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나와서 봐봐.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관찰만 하고 끝나면, 자, 미적인 거리, 대상과의 미적 거리가 먼 거야. 멀어. 하지만 정서적 반응이나 교감 또는 그 자연물의 관념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 거야? 방금 말했듯이 대상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거지. 그때는 미적 거리가 가깝다고. 이거 지금 이거를 얘들아 어떤 작품에 갖다 다 넣을 수 있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계속 보기를 강조하는 게 너희들 이거 봐. 이 보기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시험장 갔을 때. 그래서 얘는 더 가까워지게 돼. 그래서 가에서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졌던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졌던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이 이해와 교감으로, 즉 어떤 관찰 또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니까 미리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대상을 보니까 거리가 멀다가 그게 다시 뭐로 바뀌어? 이해와 교감으로 가니까 여기선 거리가 멀다가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양상. 다시 선입견이나 편견, 즉 다시 말하면 대상에 대한 관찰이나 미리 가지고 있던 지식 같은 거니까 얘는 거리가 먼 상태지. 거기서 이해와 교감으로 갔으니까 거리가 가깝고 얘는 판단이 된다. 이해되죠? 지금 여기서 끝날 거냐? 여기까지 가느냐? 자, 나는 대상에 대한 공감과 위로, 이해와 연민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드러나는데 특히 대상을 바라보는 거에서 행위하는 것을, 그러니까 얘는 이미 시작할 때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얘는 어떻게 돼? 더욱 가까워진다. 자, 지금 내가 보기에서 이렇게 찾은 게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봐봐. 이 시를 분석하는 건 너무나 많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선생님은 계속 수업 시간에 뭐만 보여줬어? 보기를 보고 지문을 보는 방법에 집중했잖아. 보기를 보지 않고 지문을 보는 건 이건 너 내신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신처럼 접근하시면 안 돼요. 수능하고 논술 전부 다. 그럼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시도 방금 얘기한 화자와 대상의 미적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가시를 봐봐. 자, 거리만 가지고 보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 자, 다시.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럼 복숭아 나무. 자, 이게 시적 대상이 되겠지?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이게 관찰의 내용이야. 이제 너무 여러 겹인데? 그 나는 물리적 또는 정서적 그리고 여기서는 미적 거리가 둘 다 생긴 거지. 실제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고 정서적으로도 나쁘게 생각하고 미적으로도 어떤 효용성을 내가 못 느낀 상태. 그런데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자 너무 여러 겹. 또 두 번째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하게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에이 이거 뭐 사람도 앉지 못할 그런 그늘 아니야. 자 예를 들면 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흰 꽃 하나 덜렁 노란 꽃 하나 덜렁 흰 꽃 하나 덜렁 드문드문 있으니까 그늘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럼 여기서 사람이 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없는 뭐 이런 뭐 그냥 그런 나무다. 그래서 나는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야. 자 여기서는 뭐예요? 관찰이지. 여기서는 거리감이 미적 거리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거 딱 두 개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이 이 안에 있더라. 이걸 지금 내가 알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알았다라는 말은 인식하게 되었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어. 눈이 부셔서 알게 되었어. 라는 말이니까 여기서는 관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 판단, 대상에 대한 교감과 소통과 판단까지 갔지? 그럼 여기서는 거리감이 없고 가까운 상태가 된 거란 소리지. 여기는 먼 거고. 그죠?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약술에서는 어떤 식으로? 멀고 가까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깝게, 그죠? 대상에 대해서 미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 문장, 첫 번째 문장을 찾아 써라. 또는 첫 어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어디 써야 돼? 흰 꽃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보기만 가지고 지문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왜? 아무도 몰라주잖아. 아무도 몰라줘. 하지만 하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야. 왜? 자신만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을 테니까.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려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뭔가 가치 있는 그 미적 대상이겠죠.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조금은 심심한 얼굴. 왜? 대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그늘에서 나는 가만히 들었어.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래서 대상과 이제 완전히 일치되고 동일시되고 있는 화제의 모습 보여주면서 첫 번째 시가 마무리되고요. 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시를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시도 보면 두 번째 시는 아까 뭐라고? 이미 거의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더욱 가까워진다. 뭐가? 미적 거리가. 자, 김촌의료원 6인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 아우, 많이 아픈가 봐요. 자, 근데 그녀를 뭐에다 비유했냐면 가재미에다 비유했단 말이야. 너들 가재미하고 광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가재미와 광어는 다르지만 너들 광어 수족관이나 이런 데 가면 어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횟집 가면 어항에 광어들 있잖아. 그죠? 그럼 광어 이렇게 헤엄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을걸? 밑에 납작 밑에 바닥에 이렇게 어항이 있으면 여기 납작 깔려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 입이 이렇게 있고요. 이 웃긴 게 뭐냐면 눈이 한쪽에 둘 다 있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눈이 여기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여기 두 개가 있다고. 왜냐면 얘는 이렇게 엎드려 있기 때문에 눈이 두 개가 위로 올라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아니 저렇게 아파갖고 죽을 것 같은 여자를 이런 가재미나 광어처럼 묘사한 건 왜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들 너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막 바짝 마르잖아. 마치 그렇게 침대에 딱 붙어서 막 몇 달 동안을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마치 뭐의 모습 같아? 가재미의 모습 같다. 지금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가 봐. 그 나는 그녀의 옆에 나 또한 한 마리 가재미로 누웠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끝난 거지. 여기서 뭐가 나와? 공감. 그 옆에서 아유 아프지 어떡하냐 그런 말보다는 같이 누워주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지.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내고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울고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과거, 뭐 그녀가 걷던 오솔길,
대낮에 뻐꾸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이제 과거겠지. 이런 과거를 떠올리고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서 가랑이 지고 점점 말라가고 있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한, 너무 못 먹고 아팠으니까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을 해.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그녀는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어.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알아.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헤엄쳐 가서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역시 공감과 위로지, 그지? 그래서 이미 이 위쪽에서 가까운 상태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녀 옆에 나란히 누워서 어떤 위로해주는 모습에서 더욱 미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까지만 우리는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하품 그만하시고요. 자, 그 다음 거 보면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3대가 있을 거야. 아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되겠구나. 신빙성 없는 서술자. 이거 먼저 해볼게. 자, 지금 얘는요. 지금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졸면 안 돼요. 지금 이 지문 구성하고 지금 여기 나온 제시문은 이거는 완전히 국민대 스타일이에요. 왜 그런지 이따 이야기해 줄게. 자, 일단 문제 먼저 풀어보고 가자. 자, 앞부분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오늘 미적 효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미적 효과가 어떤 내용인 건지 다시 한번 지문 보면서 해볼게. 자, 문제 먼저 풀어보자. 자, 다 됐죠? 보자. 자, 지금 얘가 지금 보면 봐봐. 보통은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보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주게 되는데 지금 얘는 복합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능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 중에 하나야. 그래서 뭐냐 하면 앞부분에 제시문을 통해서 문학적인 이론을 주고 그 문학적 이론이 접목된 작품을 밑에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위에 거 가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게 지금 국민대의 스타일하고 아주 유사한데 내가 어제 얘기했듯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제시문하고 그 다음에 작품하고 그 다음에 보기하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면 이게 너희들 학교 교과서들 있잖아. 그거하고 연계하고 다 뒤섞여.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다 뒤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봐. 이게 국민대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리고 국민대가 아니어도 다른 학교들도 얘를 제시문으로 쓰지 않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보기로 재구성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고 그럼 국민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제시문을 쓰면 예를 들어서 사랑 손님과 어머니 교과서 개념에 있어. 동백꽃 이거 실전에 있다고. 조세희 이거 실전에 있어. 근데 채만식 이건 지금 실전에 없어. 이건 연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국민대 출제자라면 지금 이 지문을 끌고 오고 채만식의 치숙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연결시킬 가능성이 크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국민대가 아니라면 이제 상명대 끝났으니까 외부 지문이 나온 학교는 없어요. 그러면 채만식의 치숙은 다른 학교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가천대라면 이 지문하고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제시문에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뽑아내야 되는데 봐. 여기도 지금 또 나온다고. 올해 내가 계속 아까도 미학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게 올해 이게 지금 보기하고 제시문까지 3개가 나와. 연계 안에서. 자, 그럼 봐봐. 미학적 성과대.
자, 그럼 미학적인 성과는, 자, 다시. 단순히 관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판단까지 끌어당겨야 되고, 그죠? 여기에 판단이 정답은 없다고. 근데 능동적으로 내가 그 뭔가 그 이면적인 의미 또는 정서적 반응,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때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 쾌감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 쾌감이라는 게 너 도파민 터지는 게 막 도박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고. 그게 미학적 성과인데, 근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미학적 성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끌고 왔냐 하면 이걸 끌고 왔어. 신빙성이 없는 서술자.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서술자는 평가원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말로 지금 2번 출제가 됐었는데, 다시 올라가 보자. 자, 현대소설의 미학적 성과 중 하나가 신뢰감이 없는 서술자를 통한 서술이래. 자,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자, 고소는 대부분 인물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고 사건의 미래도 예견할 수 있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맞지? 따라서 독자는 이 서술자가 서술을 하면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 쟤는 저런 애구나. 반면에, 자, 차이점 봐봐. 현소에서는 서술자의 전지적 능력이 제한된다. 자, 전지라는 말은 모든 걸 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능력이 제한됐으니까 그럼 현대소설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이거 1인칭 얘기하네. 또는 아, 이거 관찰자 시점 얘기하네. 또는 아, 이거 제한적 작가 시점 얘기하네.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고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이거야. 자, 1인칭 서술자 얘기야. 반면 서술자의 전지적 능력이 제한된 작품이 다수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인칭 서술자가 신빙성이 없어. 라는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 대표적인 예로 사랑 손님과 어머니 교과서 개념, 지금 이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게 동백꽃하고 내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게 뭐냐? 봐봐. 집중하세요. 자, 치숙이라는 작품이 있어. 그죠? 저기 나온 거. 최만식. 그럼 여기서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이것도 제목이 다 판단의 내용이야. 이 치가 뭐냐면 바보야, 바보. 숙이 뭐냐면 삼촌이야. 바보 같은 삼촌이거든? 근데 왜 바보 같은 삼촌이냐? 지금 얘가 아저씨를 보면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엘리트야. 지식인이야. 그런데 일을 안 해. 그리고 맨날 신세 한탄만 한다고. 나가볼 때는.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생각해? 바보 병신 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읽을 때 당연히 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 그러니까 아, 이 아저씨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읽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일제시대야. 그럼 이 아저씨는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학문을 배워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내가 일을 한다라는 건 일본의 제국주의에 일조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백수로 사는 삶을 택한 거지.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없는 신세를 한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오히려 뭐야. 이 새끼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네. 일제시대라면 시대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그냥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버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가치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읽다 보니까 뭐야? 아, 이 새끼는 신뢰할 수가 없는 애구나.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니까 얘의 서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안 된다라는 소리야. 자, 다시 계속 봐봐. 자,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서술자는 작가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대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 그래서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가 대표적이고, 전자는 대체로, 자, 그럼 봐봐. 여기 주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왜곡된 가치관, 그 다음에 미숙하거나 어린 서술자,
이렇게 둘이 나온대. 전자는 대체로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물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한다. 치수. 그죠? 후자는 순박하거나 세속물정이 어두워서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치숙, 내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그럼 여기에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리고 동백꽃.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문단. 자,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와는 다른 독특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신빙성이 없는 서술자는 그의 무지나 성격, 가치관으로 인해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평가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는 그의 말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진실을 따라서 독자는 작품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서술자의 말하기 너머에 있는 인물의 의도, 즉 이면적으로 숨어있는 의도, 실체, 적극적으로 추론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대상에 접근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뭐라고? 쾌감을 주는 거다. 그게 뭐라고? 미학적 성과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기를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서술자의 순진하거나 어리숙한 말하기에 재미나 연민, 그래서 얘한테는 재미, 연민을 느끼게 되지만 부적절한 가치관을 가진 애에 대해서는 비판과 냉소, 여기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첫 번째 작품을 보면, 자, 지금 이 동백꽃이라는 작품도 아주 너무 기본 작품이긴 한데, 봐봐. 이 우리가 지주라는 걸 볼 때, 지주가, 보통 우리가 지주하면 뭐가 생각나는? 땅 주인이요. 자꾸 이러는데,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땅 주인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새끼 일하지 않아요. 땅 주인인데. 그럼 여기 지주가 있고, 소작이 있는데, 얘는 일하지 않고 얘네들 관리하면 그게 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뭘 둬? 마름이라는 중간 관리자를 둔다고. 마름이라는 중간 관리자를. 자, 그러면 여기서 마름이라는 중간 관리자는 보통은 우리 저번에 임계탄이라는 가사에서도 봤듯이 보통은 이게 비리나 이런 것들이 최말단에서 가장 심각해지는 거야. 말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다 보면 보통은 이 마름이 아주 뭐 성격 안 좋고 깡패 같은 새끼들이 막 쥐어짜는 그런 역할이야. 그래서 지금 이 소설에서 나라는 애의 아빠는 소작이고 거기에 같이 등장하는 점순이라는 여자의 아빠는 마름이거든? 근데 점순이네 아빠가 마름인데 이 점순이네 아빠는 진짜 완전 좋은 사람이야. 호인이야. 소작들 다 배려해주고 먹고 살게 할게 도와주고 아주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 같은 경우는 어때? 약간 좀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지. 남자이고 또 아직 어리숙하고 어리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 아빠는 소작이고 쟤네 집은 좀 잘 살고 약간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바탕에 깔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자, 일단 1인칭 시점인데 지금 보면 지금 하나만 더 찝어야 될 게 어디를 지워야 되냐? 자, 봐봐. 지금 선생님이 문학에서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장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때가 됐다라고 내가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 장면에 대해서 작년에 내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애매하게 가사에서 나와버렸어. 그죠? 그래서 올해 소설하고 시에서 나올 거야, 분명히. 그러면 장면은 얘는 현대소설이잖아. 현대소설의 장면은 뭐 갖고 장난쳐? 시간 갖고 장난쳐야 돼. 고전소설의 장면은 공간 갖고.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고전소설 복습할 때 이원적 구성하면서 장면 바뀌는 거 계속 체크해줬잖아. 마찬가지로 현대소설에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시간에 변화가 생기는 건 두 가지라 그랬었지. 과거가 제시되거나 인물의 내면 위주로 가게 되면, 특히 과거가 제시가 되면 역순행이잖아. 역전적 구성. 그죠? 과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뭐라고? 인과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과거가 막 현재하고 복잡하게 어그러진 작품이 올해 2개가 나와. 그게 첫 번째가 동백꽃하고
두 번째가 사수라는 작품. 이 제목만 기억하세요. 동백꽃하고 사수는 장면이 계속 어그러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한테 장면 찾는 문제를 물어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거의 흡사하게 나올 거라고, 이거. 그 다음에 사수도 아주 흡사하게 나온 거 본 적 있지, 그지?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만들어 줬었잖아. 그럼 봐봐. 아니, 갑자기 시점 얘기하다가 왜 이러십니까? 봐봐. 오늘이지, 그지? 그럼 오늘, 얘들아,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봐봐. 아니, 전현이 나는 왜 저러는지 씨발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가서 어디로 갔어? 과거로 갔지. 과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뭘 부여해? 이해되세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봐봐. 지금 앞부분에 수탉이 닭의 싸움이 막 나와. 닭들이 막 싸워요. 닭들이 막 싸우는데 점순이네 닭은 엄청 큰 수탉이야. 웨이트 좀 많이 했어. 근데 우리 집 닭은 찌질이 닭이야. 비응신 닭이에요. 얘네들을 메고 싸우게 하는데 너들 닭 싸움 본 적 없잖아. 선생님 한 번 봤는데 진짜 뭐라고 얘기되죠? 막 엄청 참혹합니다. 막 얘네들이 설마 이거 뭐 어퍼컷 날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싸울 때 부리로 쪼는 건데 나 너무 놀랐어. 막 눈이고 뭐고 다 쪼아요, 그냥. 피가 흥건합니다. 닭싸움 하는 데면.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얘가 얘를 막 엄청 쫀 거야. 그랬더니 얘가 아니, 우리 닭을 내려다 보니까 내 대가리가 터져서 피가 나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서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떼어 만났어. 아씨,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였을 거야. 추측이지? 1인칭이니까. 사건을 모르잖아. 약을 올리려고 그랬을 거야. 추측이지? 1인칭이니까.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 와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 상황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흘 전 일을 알려주는 거야, 얘가. 그죠? 서술자니까. 사흘 전 일을 알려주고 이 사흘 전 일을 통해서 얘가 점순이가 왜 닭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하나씩 나올 건데. 자, 봐봐. 자, 나흘 전 감자 쪽값만 해도 난 잘못한 게 없어.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갔으면 갔지 남 울타리 형대 생이질 회방 놓는 건 또 뭐야? 그것도 발소리 죽여가지고 너 혼자만 일하니? 근데 봐봐. 남자애가 일하는데 여자애가 이렇게 살금살금 와서 너 혼자만 일하니? 이거 뭐 약간 이거 관심의 표현 아니야. 근데 이 병신이 대답하는 게 그러면 혼자 하지 때로 어디? 병신이잖아. 너 일하기 좋니? 아직 여자애는 눈치 못 챘어. 얘가 병신인 걸. 너 일하기 좋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일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여름이나 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그러면서 지 혼자 막 깔깔대고. 이거 누가 봐도 여자애가 호감을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존나 소름인 게 얘는 이게 진심이야. 아니,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이 계집애가 미쳤나? 이거 진심이야, 얘가. 병신인 거죠. 게다가 조금 뒤에는 지 집게를 한번 보더니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야. 뭘 내밀어? 감자를 싹 주는 거야. 관심의 표현이지. 그런데 그냥 주면 되지. 이 여자애도 좀 잘못했지. 그냥 준대. 니네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 준 건데 이건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말이란 말이지.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우리 집 소작이라고 지금 가난하다고 무시하나? 감자도 못 먹는다고 무시하나? 하고 빡친 거야. 그래서 얘가 나 안 먹는다. 니나 처먹어라. 그랬더니 여기서 점순이가 개빡친 거지. 그래서 뭐가 시작된 거야? 닭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럼 봐. 처음에 읽다 보니까 맨 앞문단을 보면 요 부분 보면 그죠? 오늘의 사건 보면 점순이 사이코패스야. 가만히 있는 우리 다 괴롭히고 미친년이야 완전히. 근데 처음에는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 서술자를 따라가지. 서술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점순이가 미친년인가? 근데 이거 읽다 보니까 어때? 내가 점순이를 판단한 게 너무 이상해.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어디야? 미숙하고 어린 서술자라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재미나 연민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이 남자애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이면적인 의미를 파악했을 때 그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미학적 성과로서 생기게 된다. 그 방법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 봤고요. 자, 두 번째 소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소설로 보자. 자, 보기만 좀 볼게. 얘는 읽지는 않을 거고 내용 정리만 좀 할 건데, 봐봐. 자본가 계층인 우리니까 나지, 노동자 계층인 너잖아.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봐봐. 1인칭인 나는 자본가라고. 얘 재벌 3세야. 얘 재벌 3세야. 그리고 얘가 누굴 보는 거야? 노동자를 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니, 저 거지 같은 것들, 지들이 먹고 살려고 우리 공장에 기어들어 왔으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월급 쳐 받으면 됐지. 왜 지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주식회사의 최대 목적은 뭐니? 주식회사의 최대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게 주가 올려야 돼.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주식회사의 최대 목적이야. 그럼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잖아. 영업이익, 즉 그러면 이익을 올릴 때 물건도 개발해야 되고 공장도 새로 지어서 많이 찍어야 되고,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아니 회사가 돈을 많이 남기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직원이 많은 회사야. 직원이 졸라 많은 회사야.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가장 쉬운 게 뭐야? 돈 덜 주면 되잖아. 이해돼요? 착취란 말이야, 그게. 또 이거 얘기 또 잘못하면 또 선생님 또 빨갱이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야, 그냥.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그지? 그래서 이 글의 제목도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생선이 나와. 상상으로. 근데 이 뼈만 남았어. 근데 이 새끼가 이 생선을 또 그물로 잡아. 계속 착취당해서 뼈만 남은 애를 또 착취하려는 구조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는 뭐예요?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서술자가 나온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읽다 보니까, 이 새끼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로구나. 라는 판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소리죠. 자, 괜찮죠? 자, 일단 앞부분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문학 하나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자, 보자. 자, 뭐, 크게 포인트가 있는 작품은 아닌데, 볼게요. 자, 장육당육가인데, 일단 보기를 좀 먼저 보면, 자, 그 속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연에서 삶을 살고 있는 두 명의 이제 은거지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양상이 달라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 은거 중이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세속의 가치에 초연한 반면에 세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자, 이 향촌이 시골이야. 시골이고 사족이 선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족에서 선비라는 말은 과거를 전제로 한 공부가 아니라 수양을 전제로 한 공부라고 보시면 됐고요. 어쨌든 정치에 진출이 어렵다는 걸 이제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향촌에 있는 처사라는 말은 그냥 아재란 소리예요. 여기에 만족하고 스스로 수양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정계에 나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은거하면서 세속적 가치에 초연하고 세속에 비판하는 모습인데, 두 번째 거는 실제로 정계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시대의 인물이 나오게 되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자, 볼게. 자, 내가 이미, 자, 이거 해석이 좀 안 되는데 봐봐. 내가 백구를 입고, 자, 내가 백구를 입고 백구도 나를 잊었다라는 말은, 이 말은 얘는 잊었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백구고 백구가 나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다시 말하면 대상과 나의 물화일체라고 보는 게 맞겠지. 물화일체, 물시미려, 자연친화.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 줄 모른다. 서로 이제 일치하는 모습. 그래서 언제나 해용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 거라는 말은 가려내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연 친화적인 모습의 만족감 드러내는 거고요. 자,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자, 보면 지금 배경 묘사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붉은 잎이라는 거는 낙엽이지. 낙엽이 산에 가득하고 빈 강, 뭔가 빈 강이니까 공허한 느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낙엽도 소멸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화자는 뭔가 쓸쓸하고 뭔가 부족한, 뭔가 부정적 상태. 자, 가랑비 낚시터에는, 가랑비가 내리는 낚시터에서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하는 게 제맛이라. 그러니 세상에서 득을 찾는 무리, 자, 이게 뭡니까? 세속적 가치지. 세속적 가치를 쫓는 사람이 이런 맛을 어찌 알기를 바라겠느냐.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쓸쓸한 상황에서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는 뭐예요? 낚시고 세상에서 이익을 쫓는 무리가 이런 초연한 나의 모습을 알 리가 있겠느냐. 자, 다음. 자, 내 귀가 시끄러우면 내 바가지를 버리려면.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야. 그냥 의역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내 귀가 시끄러우면 네 바가지를 버리려무나.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로 내 귀가 시끄럽다. 지금 그 소리야. 그래서 내 귀를 씻은 셈에 내 손은 못 먹이리. 자, 지금 소유하고 허유하고 소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허유한테 아주 높은 관직을 제안을 해. 그랬더니 허유가 야, 뭐 이런 더러운 관직을 나한테 맡기려고 하냐? 내 귀가 더러워졌다 하면서 흐르는 물에다가 귀를 씻어. 그럼 이 귀를 씻은 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럼 그 밑에서 이 물에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던 소부가 야, 저거는 더러운 소리를 들은 귀를 씻은 물이니까 소야, 너도 이 물을 먹지 마. 그러니까 결국 이거 두 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속의 초연한 모습. 그죠? 그걸 지금 뭘 통해서? 고사를 통해 이야기했지? 이렇게 고사를 통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얘를 고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용사적 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용은 사용하다, 얘는 고사를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화자는 자연에 있고 속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면서 두 번째, 속세에 대해서 자신만큼은 초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게 이제 강조가 되지. 그래서 다시 내 귀가 시끄러우면 내 바가지를 버리고 내 귀를 씻은 셈에 내 손은 물을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공명은 헤어진 신이니, 자, 공명은 출세하는 건데 이거를 헤어진 신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역시 초연하고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옥계산 흐르는 물, 못을 잃어 달을 가두고. 자, 잘 봐. 산에 흐르는 물을 연못으로 만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못이 있을 거고 하늘에 이렇게 달이 떴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달이 이렇게 비치겠지, 그지? 그럼 다시 흐르는 물을 가두어서 못으로 만들고 그 못에 비친 달을 결국은 가두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옥계산 흐르는 물을 못을 이뤄, 연못을 이뤄서 달을 가두고, 즉 자연 친화적인 모습.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겠다 라는 말이니까 결국은 세상의 초연한 모습.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청탁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청탁이 뭐 누구한테 청탁한다, 공무원한테 청탁한다, 그게 아니라 청은 맑은 거, 흐린 거. 결국 청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걸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초연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구나 라는 어떤 한탄스러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아까 보기에서 나왔듯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연에서 뭔가 위로감을 얻고자 하는 자, 화자의 모습 제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걸로 가볼게.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반구정인데 이 반구정이 어디에 있냐면 제 파주 쪽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청계산 반구정의 극목소세 풍경이로구나 라는 말은 극목소세라는 말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듯이
시선이 미치는 곳마다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지금 뭐가 나와요? 경치에 대한 예찬이지. 얘들아, 경치에 대한 예찬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뭘로 가면 됩니까? 현재 상황 또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야. 자, 무심한 백구들은, 자, 백구 또 나왔어, 갈매기. 자, 그런데 여기서 무심이라는 말은, 어우, 쟤는 왜 이렇게 무심하냐? 그게 아니라, 무심은 욕심 없는, 그래서 작어 잘해. 자기 혼자 왔다 갔다 무슨 일이냐?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모르겠느냐? 라는 말은, 역시, 자, 백구하고 화자 자신을 동일시해서 물화일체 자연치나 드러냈고, 자, 백로주 돌아들어 반구정에 돌아가니, 자, 반구정에 돌아가니, 장현은 일공한데 호월은 천리로다. 또 어려운 말 나왔는데, 그냥 경치 묘사야, 경치 묘사. 그러니까 얘도 그럼 뭡니까? 현재 자신에 있는 경치를 묘사해 놓고, 자, 풍광이 이러하니 놀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역시 똑같아요. 경치 만족에 대한 얘기니까 현재 있는 위치에 대한 만족감. 아까 봐봐. 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은거하면서 세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첫 번째는 세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속에 대해서 초연한 자신의 모습. 근데 지금 나시를 보면 아예 지금 전기에 나왔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얘는 어디에 있다고? 향촌. 시골에 있지? 그걸 지금 뭘로 제시한 거야? 반구정. 파주라고. 파주. 반구정을 통해 제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자신의 만족감. 그래서 이 자전 속에서 세속과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모습이 나온다. 그거죠. 자, 연하를 집으로 삼고 구로를 벗으로 삼아. 역시 자연친화지. 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의 집으로 삼고, 그리고 팔을 베고 물을 마시고 방구정에 누웠으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공명은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네. 그죠? 가치가 없다. 자, 맑으나 맑은 창양파에 태을 연엽을 띄었는데, 자, 신선이 타는 배. 자, 배를 띄웠는데, 타경과 한곡조에 잠든 나를 깨우면, 유자야, 청탁 자치를 나는 몰라 하노라. 자, 청탁 자치는, 더러운 가운데 어떤 걸 택할지. 라는 말은 역시 얘도 그럼 뭡니까? 초연. 즉, 이미 이 시대가 전기에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라는 걸 인식하고, 요거를 빼버리고 결국 그럼 자신은 어디로 가겠다? 학문적인 수양의 길로 가겠다. 그래서 청사는 만고청이요. 청사는 유수는 만고청이요 주야류라 라는 말은 불변이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리고 산석정 수류류 끝이 없을 것 같구나 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나온 자연의 모습은 결국 불변이란 소리지. 그리도 우리도 그치지 마라 산수같이 하겠다라는 말은 뭘? 아까 수양. 학문을 닦는 걸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그럼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나는 계속 학문을 하겠다. 그런데 이 학문이 과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학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수양. 어떻게? 불변. 마치 누구처럼? 저 자연처럼. 그죠? 그렇게 가면 연결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한 작품들 중에 봐봐. 정리를 좀 해보자. 선생님이 어저께부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독서에서 상징주의, 그 다음에 또 신뢰감 없는 서술자, 문학이었지. 얘는 상징주의였고 얘는 지금 동백꽃. 그리고 지금 미학적인 얘기가 아까 하나 더 나왔었지, 그지? 문학에서, 시에서. 그죠? 그래서 미학적인 게 어떤 건지 일단 그 의미를 좀 주의 깊게 기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제 그 선생님이랑 독서 네 지문 연달아 주르륵 해버렸잖아. 그지? 걔네들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애들이야.
그래서 나머지도 좀 정리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역시 마지막으로 선생님 좀 중요도가 높은 애들 한번 정리할 거고, 다음 주에는 수능 얘기도 좀 같이 할 겁니다. 수능 전주라서. 자, 그리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자, 파이널은 4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는 가천대 끝나고 1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가천대 베이스의 시험지인데, 가천대 베이스의 시험지면 지금 남아있는 약술 학교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일부 수학만 보는 학교가 있지, 그지? 근데 상관없어요. 걔는 어차피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 4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4번 학원에 올 텐데, 한 번 올 때마다 모의고사를 2개씩 볼 거야. 모의고사를 2개씩 보고, 해설은 하나 또는 2개까지 갈 건데, 모든 모의고사에는 수학 해설이 짧은 동영상으로 다 QR이 박혀 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당연하게 선생님이 첨삭을 다 해줄 건데, 너희들 뭐 대충 확인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수업으로 깔아주면 너무 기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5분에서 10분짜리로 다 각 모든 문제마다 전부 짧은 QR로 해설이 전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달려 있고요. 그럼 너희들이 파이널 때 하는 게 8회잖아. 8회인데, 선생님이 우리 팀에서 모의고사를 전체 12회를 추가해서 전체 20회를 만들 거야. 20회를 만들 건데, 이 모의고사는 그냥 제공되지 않고 판매돼요. 선생님들 만든 거 다 돈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돈을 나눠줘야 선생님들한테 제작비를. 그래서 판매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파이널을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8회를 같이 구매하게 되고, 나머지 12회는 구매하고 싶으면 따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에. 아니면 퀵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또 돈 들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면 요거는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결제를 해서 같이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료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지 비용은 따로 계산이 될 거야. 그래서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하고 시험지 비용은 시험지대로 따로 아마 선생님이 카드 결제기를 갖고 와서 같이 계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그죠? 선생님들은 4번밖에 못하. 하지만 여기 모든 20회분 모든 시험지에는 수학 해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수학 해설 들어가 있고,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지문 빼고는 해설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이 예전에 녹화해놨던 거에서 잘라서 다시 붙여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파이널을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면 지금 그 수능 당일에 파이널은 미리 신청하세요. 미리 신청했다가 미리 신청해야죠. 미리 신청해 놓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이 생기면 진짜 큰일 나겠지만 최저를 못 맞추면 다시 취소하시면 되긴 하는데, 최저 뭐 맞출 거야? 최저 맞출 거야? 그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아, 그래? 너 자신 있어? 이게 뭐야? 이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이게 뭐야? 최저 꼭 해오셔야 돼요. 수능 당일에 얘들아, 내가 영어를 최저로 자꾸 하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건데, 3등급 하나를 왜 못 맞춰요?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하시는데, 근데 사실 아니 전국적인 분포를 쭉 봐도 3등급 하나 못 맞추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의 60% 이상인데, 맞잖아요. 그냥 비율로 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거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 외부에 출강 나가면 그 학원 원장님도 이해를 못해. 학원 하면서도 이해를 못해. 아니 3등급 하나,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고3은 3학년 끝나면 실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수능이 끝나면 너희들이 이걸 만들어 와야 파이널이 진행이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합격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3등급을 영어로 추천했었던 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가 3등급인지 아닌지 영어는 알 수가 있는데, 탐구나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애들은 나한테 문자 엄청 온단 말이야. 선생님, 저 내일 파이널 가요? 사회문화 몇 점인데 내일 파이널 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 그럼 내가 들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삐까삐까해서 안 되면 또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거. 그래서 내가 그 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3등급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본인이 파악하고 결정을 해서 파이널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는 아마 원장님께서 뭐 상담 안내문이나 이런 거 내주셨을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 파이널에 대한 문의 있으면 선생님한테 겐톡하거나 우리 단톡방에서 물어보면 다 답해 줄게.